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에 지금의 신랑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또래에 비해 결혼을 빨리 하게 되었지만 시댁과 친정에서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부모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자가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댁과 친정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 처음 결혼을 준비할 때 큰 어려움 없이 결혼을 했고요. 저희는 일찍 결혼해서 일찍 사회에 자리를 잡는 게 목표라면 목표였습니다. 신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어려서부터 빵과 과자를 좋아했던 저는 작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결혼은 몇 달 동안은 시댁에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진 않았는데 결혼을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신랑이 3대 독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이야 아들보다는 딸을 더 좋아하는 편이고 자식들은 결혼하고 나면 각자 사는 거다 주의라서 자식에 대한 요구가 많지는 않은데 시댁은 결혼 후 6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종종 2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사회에서 안정을 잡으려면 아기부터 낳고 나서 자리를 잡는 거고 아이를 낳아야 진정한 어른이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희는 아직 아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웃으며 가벼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된 무렵에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다 시어머니께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고 했으면 당연히 손주 생각도 드는 게 어른들 마음이다. 아직 저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준비하고 시작하면 이미 늦어서 안 된다. 1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를 가져야 아이도 산모도 건강한 거야. 네. 그런데 어찌 얼굴이 그렇게 헬쓱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밥은 몇 끼 잘 챙겨 먹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 되겠다. 이번 주 주말에 한의원 예약해두마. 같이 다녀오자. 둘 다 한약 한 잔씩 해줄게. 저희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그날도 밥을 먹으며 아이 이야기가 나왔고 시어머님은 제 안색이 안 좋다며 컨디션이 나빠 보이니 한약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함께 한약을 지어서 먹었는데 그리고 2달 되었을 때 제가 생리가 나오지 않기 시작했고 설마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해 보니 선명한 2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한 마음보다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디저트 카페라든지 제가 취미로 있는 와인 동호회라든지 제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에게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아이를 지워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아이가 생기니 낳고 싶지는 않지만 지울 순 없었어요. 며칠 동안 혼자서 끙끙거리다 친정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찾아왔으면 복이 많은 아이일 거라며 축하해 주셨고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신랑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한동안 아이 계획이 없기로 했지만 갑자기 찾아온 아이에 신랑도 기뻐하며 임신 축하 선물이라며 이것저것 선물들을 사와서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도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잘 됐다고 분명 건강한 남자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이 없다 보니 그저 좋은 말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입덧이 심한 편이라 물만 마셔도 토했고 살기 위해 억지로 먹고 토하고 링거도 임신 중에 몇 번이나 맞으러 갔습니다. 먹은 것도 없이 배가 점점 불러오다 보니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손주 사랑에 저를 보고 싶었던 시부모님들은 저희 집을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하셨어요.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으면 이러실까 하고 이것도 예민하지 않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배에 엄청 차가운 뭔가가 닿아서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보이는 무언가에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세상에, 눈 뜨고 보니 시아버님이 제 배를 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주한테 덕담해 주고 있었다. 더 자거라. 저는 너무 놀라서 황급히 옷을 내려서 배를 가렸습니다. 아버님, 아기가 제 배 안에 있다고 해도 제 몸이고 제 배예요. 그게 어쨌다는 거냐? 뭐,
내가 며느리 몸이라도 만진다 이거야? 됐다 됐어. 그렇게 시아버님은 기분이 상해서 나가셨지만 저는 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이 들어오시더니 제 배를 보시고는 애가 안 크니까 자연분만으로 낳을 수 있겠다고 하시며 자연분만을 해야 아이가 면역력도 좋고 튼튼하고 지능도 높다면서 꼭 자연분만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 배를 만지려 손을 뻗으시길래 너무 짜증이 나서 배를 가리고 좀 쉬고 싶으니 나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두 분이서 버릇없다고 꽁얼꽁얼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 당시 시아버지의 손의 감촉이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면 소름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렇게 만삭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의사들이 중간에 무통주사나 제왕절개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시댁의 강한 반대로 결국 오랜 고통 끝에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고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고 시댁에서는 제 아이를 마치 본인들의 아이인 양 이름을 지으시려 하셨어요. 뭐 이름 문제야 저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극성맞게도 난리를 한번 치신 시어머니는 제 방으로 들어오셨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오셨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마사지를 해야 젖이 잘 나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우리 민석이 배고프겠네. 네, 제 가슴을 만지려고 손을 뻗으신 거였어요. 며느리에게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산후조리원에 마사지하는 것도 다 있고 한데 평소 뭐 그리 친한 사이였다고. 아니죠. 친하다고 남의 가슴 만지는 사람도 있나요? 게다가 아직 이름도 안 정한 제 아들을 민석이라고 시어머님은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셨고 그때 신랑과 시아버지까지 있는 곳에서 저는 제 가슴을 내어줄 뻔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을 산후조리원으로 오시는 통에 저는 제대로 쉬지도 못했고 신랑에게 이야기를 해봤자 첫손주라 좋아서 그런다며 저에게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올 때마다 모유 수유의 중요점, 아이가 모유를 먹어야 하는 이유 등등 애를 낳고 났더니 그냥 제가 애기 우유 주는 젖소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친정엄마랑 통화를 하다가 왈칵 울어버렸고 그날 이후로 저희 부모님도 질세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산후조리원으로 오셨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 방으로 들어오던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을 보고는 흠칫 놀라시며 비닐봉지에 과일만 전해주고 갔는데 과일이 누가 봐도 제가 먹는 과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먹으려고 챙겨온 과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배를 안 먹는데 배랑 냉장고 구석에서 말라가던 죽으로 보이는 사과가 들어있었으니까요. 설마 그 말라빠진 사과를 이제 출산한 며느리에게 주려고 가져왔다고까지 생각하긴 싫었습니다. 제가 비참하니까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저희 아빠는 화가 나서 신랑에게 전화를 했고 그 뒤로 신랑이 시댁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며칠 오다가 시댁 식구들이 안 오니까 안심하고 돌아가셨고 그 이후부터 저도 조리원에서 아이를 보며 쉬면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을 나오고 나서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을 때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몸은 좀 괜찮냐? 네, 아직 많이 붓고 아프긴 한데 견딜만 해요. 그래? 사돈이 혹시 땡땡이 얘기 뭐라고 했든?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래? 저녁에 갈까 하는데 고기라도 사갈까? 네? 아, 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신생아가 있는 집에 고기를 사오셨고 고기를 먹으며 떠드는 동안 저는 방에서 우는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드신 시아버님이 손주를 안아보겠다고 오셨고 저는 저도 모르게 시아버님을 밀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버님 술도 드셨고 손도 안 씻으시고 아이 안으시면 안 되세요. 뭐? 우리 집안 핏줄을 내가 왜 못 만져? 아버님, 얘 이제 잠들었어요. 그 길로 시아버님은 획 돌아서 나가시더니 시어머니과 함께 들어오셔서는 저에게 또 훈계를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들을 보고해야 사회성도 좋아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싸고 돌면 안 된다고. 저보고 애를 볼 줄 모른다고요. 신랑은 그때도 저에게 와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시댁 식구들이 가고 나서 뒷정리도 저의 몫이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보태서 신랑은 오히려 저에게 예민하게 군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말버릇이 없었다며 되려 저를 탓했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 길로 울면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저희 부모님은 저를 토닥여 주셨고 아빠가 신랑에게 대신 전화를 하셨습니다. 자네, 우리 딸과 이혼하게. 나는 당신 같은 사위 필요 없네. 장인어른,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세요? 내 딸 눈에서 이렇게 눈물 마를 날이 없는데 어떻게 자네를 믿고 맡기겠나? 이혼하게.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네, 내 딸을 도대체 얼마나 더 내려깔아야 정신을 차릴 텐가? 아이 출산할 때도 사돈네가 허락을 안 해서 이틀 만에 아이를 낳았고 산후조리원에서 우리 딸 쉴 틈도 없이 들이닥쳐서 모유 그놈의 모유 이야기 나고 아이 낳은 산모가 몸조리할 시간은 제대로 준 건가? 내 딸은 너 같은 놈 만나서 애 생기는 한약 먹고 임신하고 애 낳는다고 카페 정리하고 몸 상하고 자네는 그래서 이런 게 뭔가? 그냥 이혼하게.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은 제가 잘 설득하겠습니다. 자네한테는 10개월 하고도 더 몇 달이나 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설득은커녕 우리 딸을 다독여주지도 않았지 않은가? 다 필요 없으니 이혼하게. 짐은 택배로 붙이던 버리던 알아서 하고 서류는 보내두겠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신랑은 몇 날 며칠 저희 집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아빠의 마음은 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무래도 아빠는 이때 저희 시댁에도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시댁에서까지도 집으로 찾아오셔서 고개를 숙이고는 사죄하셨습니다. 아빠는 이것도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며칠간의 사죄 끝에 아빠도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시댁에서도 저희 아빠를 그저 허허 하는 좋은 분으로만 알고 계시다가 호되게 당하셨고 또 놀랐던 게 아빠가 이렇게 나오시니 시댁에서 저를 대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도 없어졌고 말라빠진 과일을 가지고 오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도 이래저래 훈수 두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하시더군요. 저도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도 육아와 집안일을 최대한 도와주고 있고 시댁에서 있던 일을 저에게 전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중간에서 다 커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나에게 이런 아빠가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친정아빠 없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름 당하는 며느리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아빠에게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데 이렇게 제 자식을 낳고서도 결국 자식은 부모님 그늘 밑에서 살아가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제 아이에게도 제가 이런 그늘막이 되어줘야겠다는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이 글을 적으면서도 눈물이 맥없이 흐르네요. 부모님이란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나는 분들인가 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결혼이었는데요. 이제야 생각해보면 이래저래 후회스러운 게 참 많습니다. 꼭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리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는지 말이죠. 신랑과 저는 선을 보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지인분이 신랑이랑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보니 성화에 못 이겨 신랑을 소개받게 되었고, 나이가 30이 다 되어가니 저도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선을 보고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작은 티끌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걱정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맞춰가며 8개월 정도 연애를 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할 예정이다 보니 연애 10개월 차부터는 거의 결혼 준비를 하느라 데이트의 개념도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서둘렀나 싶을 정도로 뭐에 홀린 것처럼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결혼만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랑은 결혼을 2주 정도 남겨두고는 친구들과 마지막 총각 파티를 하고 오겠다고 했고, 저는 유난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랑이 다 와간다는 전화에 신혼집 베란다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친구의 차에서 신랑이 내렸고 제가 신랑을 부르려고 소리를 지르려는 찰나 친구의 차에서 친구가 신랑에게 뭔가를 던지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언뜻 보아도 여자의 속옷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싶어서 계속 봤는데 신랑은 막 웃더니 다시 그 속옷을 친구의 차에 던지고는 집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신랑이 집으로 오자 물어봤어요. 당신 아까 친구 차에서 내리는 거 봤어? 친구가 태워줘서. 친구가 당신한테 여자 속옷 던지던데 그건 뭐야? 아, 그것도 봤어? 어제 총각 파티 할 때 친구들이 신혼여행 가서 입으라고 커플 속옷을 선물 받았는데, 남자들끼리 징그럽게 무슨 속옷을 선물 받아, 남사스럽게. 그래서 돌려줬어. 어제는 뭐하고 놀았는데? 그냥 술 먹고 밤에 카드 치고 한숨 잤지. 그래도 당신이 총각 파티 보내준 덕분에 좋은 술 많이 먹고 왔어. 우리 친구들끼리 한 놈씩 장가가는 날은 비싼 양주 먹기로 약속했었거든. 숙취도 없네. 신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싸하긴 했습니다. 신랑 친구가 던진 속옷이 빨강색의 야시시한 속옷이었는데, 그런 건 원래 신혼여행 갈 때나 신혼 때나 챙겨 입으니까요. 제가 괜한 의심을 했나 싶어서 서둘러 저녁 준비를 하고 함께 밥을 먹었고,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무난한 시간들이었어요. 엄청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밍밍하지도 않는 신혼생활을 보냈고, 급하게 한 결혼치고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 3년 차에 주부가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어 직장은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하게 되고 배가 불러오니 신랑과의 관계를 하기도 힘들어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랑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신랑은 친구들과 새벽 낚시를 하러 가거나 개모임을 하러 가는 날들이 많았는데, 그날도 새벽 낚시를 갈 거라고 신랑이 전날 저녁부터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고 간다고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날도 신랑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모비를 만들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은 여느 때와 달리 심심해서 언제쯤 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하나 궁금하기도 해서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당신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작은 소리는 새벽의 조용함 때문인지 제 귓가에 조금씩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자세히 들어보니 신음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분명한 여자의 소리였고요. 그렇게 멍하니 전화기를 두고 몇 분쯤 흘렀을까요? 갑자기 신랑이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제가 아무 말 없이 있으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신랑은 전화가 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전화 걸었어? 응? 모르겠는데. 난 일찍 잤는데. 내가 전화했었어? 아니, 기록이 있길래 뭔가 해서. 에이, 새벽에 무슨 잘못 눌렸나 보네. 그러게. 나 점심 먹고 들어갈게. 알았어. 그리고 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드디어 신랑이 집으로 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가만히 보니 지난번과 같은 차였어요. 신랑은 분명 개모임을 하는 친구가 7명쯤 있는데
1박을 하는 날이면 꼭 몇 명의 같은 친구들과 다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뭔가 생각하면 할수록 찜찜하고 뒤가 구린 짓을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빨리 알아내려면 휴대폰의 내용을 확인하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그날부터 저는 신랑의 휴대폰을 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다 보니 그냥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안 보는 척 하면서 신랑 손가락만 보고 있다가 저는 결국 비밀번호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비밀번호 알아내는 데만 일주일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간 단체 카톡방을 보니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한가득했는데 그 속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건 신랑이 유흥업소를 다닌다는 것이었고 특히 원정으로 땡피텔이라는 곳을 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7명이 있는 개모임방 이외에 땡피텔을 함께 다니는 친구들의 톡방이 따로 있었는데 그 카톡방의 내용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신랑은 친구들과 땡피텔이라는 곳을 자주 다녔는데 대전에서 부산까지 내려갈 정도로 거기에 미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카톡방에서 결혼 전 총각 파티를 한다고 했던 날의 기록이 있었는데 신랑이 자주 찾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신랑이 결혼한다고 본인이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서 선물로 신랑에게 줬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친구는 그 속옷을 가져가라며 톡을 보냈는데 신랑이 당연히 가지러 갈 테니 잘 보관해두라고, 그것 때문에 와이프한테 걸릴 뻔했다고, 다음번에 와이프 만나면 그때 속옷 선물해줬다가 본인이 부끄러워했다면서 말을 해주라고 입을 맞추는 내용들까지 있더라고요. 실제로 집들이를 할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총각 파티 때 속옷을 선물해줬는데 땡땡이가 부끄러워서 재수씨한테 못 주게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카톡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수치스럽고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최근 연락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있었는데 아마 부산에 땡피텔 그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오빠, 다음엔 언제 올 거야? 글쎄, 와이프 출산 전에 한 번 더 가야지. 그래? 다음엔 어떻게 준비해둘까? 다음번엔 친구 부친상 당했다고 하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알겠어. 오기 이틀 전에는 연락 줘야 해. 당연하지. 역시 구관이 명관이야. 그냥 생각해봐도 이 여자랑 신랑이 함께 관계를 해온 지는 5년 이상 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전부터 신랑은 땡피텔에 자주 다녔고 고정적으로 만나는 여자가 있었던 거죠. 내용을 확인하는데 정말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멀쩡하고 순수하고 깔끔한 척하던 남편도 그렇게 그 친구놈들까지도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싫어지더군요. 그래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 저는 신랑의 휴대폰 내용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옮겨두었고 혹시 모를 그 여자의 전화번호도 제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전 이렇게 된 거 정면 승부를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이 방법밖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땡땡땡씨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처음에 그 여자는 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제가 묻는 말을 잘 대답해주지 않으면 상간녀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을 한 뒤에야 정상적인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언제부터 만나신 건가요? 한 8년 됐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다가 제가 땡피텔에서 일하고는 찾아온 거예요. 자주 만나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혹시 저 이혼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이혼할 건데 몇 가지만 도와주면 그쪽한테 아무 불이익 없게 할게요. 뭘 하면 돼요? 그렇게 제가 그 여자에게 요구한 사항은 신랑과의 통화 내용과 침대에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안을 하는 데는 저도 2가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신랑에게 알리게 되면 뭐 이도저도 안 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 이혼 소송을 해야 하는 거고, 이 여자가 신랑을 아주 많이 사랑해서 자기 남자로 만들고 싶다며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했죠. 제가 이혼해주면 자신에게는 좋은 일일 테니까요. 이 여자가 고민하는 듯하니
저는 바로 또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땡피테를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이죠. 제 협박이 먹혔는지 이 여자가 순순히 협조를 약속했고 그렇게 3주 정도 지나서 증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어머님이 해주시는 저녁 먹고 싶다고 하며 남편도 시댁으로 오게끔 해둔 상태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이 사람과 이혼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다들 무슨 소리냐는 눈빛으로 절 바라보는데 저는 이런저런 소리도 별로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준비해놓은 증거들만 눈앞에 펼쳐두었습니다. 음성으로 녹화된 통화 내용과 그 여자의 사진, 그리고 그 친구들과 카톡 내용을 보여주니 신랑은 아무 말도 못했고 시부모님들은 이게 뭐냐며 처음엔 이해조차 잘 못하시더군요. 그래서 차분하게 말씀드렸더니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반응이 없으니 남자도 원래 호기심에 한 번씩 이럴 때 있다고. 특히 와이프가 임신 중이면 더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쌍팔년도 개소리도 아니고 정말이지 정이 제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와이프가 임신을 했으면 더 감싸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고 일어났는데 그 순간 신랑이 힘주어 절 끌어다가 앉히는 겁니다. 서로 힘주고 있던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 저는 완전히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넘어지게 되었고 임신으로 인해 배가 조금 나온 상태이다 보니 심하게 충격이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복통이 너무 심해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는데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아기가 잘못되었다는 결과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어버리니 시댁 식구들도 더 이상 저에게 강요하지도 못하고 찾아올 엄두도 못했고 전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외도에 추가해서 폭력까지 해서 말이죠. 그렇게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어느 날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좀 살려달라고요. 알고 보니 이 인간이 그 여자가 증거를 저에게 준 것을 알게 되어서 분한 마음에 그 길로 쫓아내려가서 여자를 팼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 여자를 제가 도와줘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남자에게 맞은 그 여자를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그냥 각오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신랑과 시댁 식구들은 또 하나의 비상에 걸린 거죠. 폭행을 했는데 합의는 절대 안 해준다는 상대를 만나고야 말았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둘이 죽고 못 사는 건가 싶었는데 시온이라는 여자라고 막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하는 짓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바닥을 보이는 놈과 제가 결혼했다는 게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은 뭐 당연히 잘 끝났고 위자료를 넉넉히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 연결된 것은 다 싫어서 전 지방으로 내려와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저도 솔직히 좋지는 않은데 저에게 마지막 연락이라며 근황을 알려주더라고요. 자기도 합의금 좀 세게 받고 일은 마무리 지은 상태이고 본인이 하던 일도 그만두고 이제 조용히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모시고 살기로 했다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은 이혼해 경찰서까지 들락거리고 게다가 아주 더럽게 놀았다는 게 회사에도 알려져 퇴사 공고를 받아서 그렇게 백수됐나 보다 했는데 그 이후 술을 하도 퍼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음주운전으로 사람까지 하나 치여서 인생 아주 완전 쫑났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다 자업자득이죠 뭐. 이제 그 여자에게도 연락은 그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젠 어떤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아서요. 다만 제가 지키지 못했던 아이가 생각이 나는 게 조금 힘이 듭니다. 아이만큼은 정말 잘 키우고 싶었는데 말이죠. 저는 요즘 제가 할 수 있는 가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좀 추스리고 몸도 추스르고 나서는 또 한 번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저도 제 인생이 결혼으로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는데 정말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2년차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쇼핑에 미쳐버린 제 와이프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 제 와이프는 돈을 헤프게 쓴다거나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같은 대학 동기로 만나 동갑내기 커플로 연애를 지속해오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전도 고시 공부에 집중했던 시기에 힘든 저를 뒷바라지 해준 게 지금의 와이프입니다.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아내는 얼마 되지도 않은 월급을 받아와서는 공부한답시고 세월만 축내는 저를 이끌고 기운내라며 고기도 사 먹이고 깔끔하게 다니라며 옷까지 계절마다 사주면서도 자기는 다이어트 한다고 한 끼에 3,000원도 하지 않는 도시락을 30개씩 주문해서 그걸로 한 달을 먹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 와이프를 보고 어떻게 지금은 쇼핑에 빠졌냐고 주위 지인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더군요. 아내의 소비 패턴이 바뀌게 된 계기는 제가 고시 공부를 접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번이나 떨어지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주위 친구들이 하나둘 직장을 구해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냥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뭔가 달리기 시합 도중에 점점 더 뒤처지는 느낌이었고 책을 보면서도 무언가에 쫓기는 그런 기분이 들기 시작하니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일 겁이 났던 건 또 떨어질까봐 그걸 받아들이는 게 가장 힘들고 실패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3년간의 고시 생활을 정리하고 퇴직하시며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작은 고깃집이었는데 그래도 주변에 소문이 좋게 나서인지 점점 손님은 늘더군요. 저도 난생 무언가를 해보면서 성공이라는 느낌을 처음 받아보는 거라 매일 새벽에 끝나는 일도 전혀 힘들지 않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 와이프에게 받기만 하던 사람이 아닌 저도 이제 와이프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수요일을 빼고 매일 새벽같이 일하다 보니 전보다 얼굴을 볼 시간은 많이 줄었지만 쉬는 날이면 그동안 부담스러워하던 식당에도 가서 밥을 먹어보고 옷도 사주고 이런 데이트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와이프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더니 주변 친구들처럼 선물도 받고 근사한 곳에서 매일 데이트를 하니 너무 행복해 하더군요. 그 즈음에서 와이프는 제게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와이프를 보며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동안 못난 사람 뒷바라지 해준 와이프가 너무 좋았고 매일같이 오랜 시간을 일을 하는 저로서는 사실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결혼을 해서 어디 다른 곳에 못 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결혼 약속을 하고 그 뒤로는 아무 문제 없이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고시 생활 동안 와이프가 제 옆에서 절 챙겨준 걸 알고 있어 그만한 며느리감이 없다고 두 팔 벌려 환영하셨고 처갓집에서도 처자식 굶기지는 않겠다며 성실해 보이는 제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결혼 준비하랴 장사하랴 정신없이 1년이 지나가고 무사히 가게 근처에 신혼집을 얻어 함께 살게 된 뒤 와이프는 이제 그만 직장을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돈을 적게 버나 많이 버나 상관없이 와이프가 밖에서 활동하는 게 좋은데 지금 다니는 직장이 여직원의 경우 승진도 없을 뿐더러 작은 회사라 여직원을 소모품 취급한다며 자기는 그런 곳에 자기 시간을 쓰기 싫다며 나오겠다고 하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와이프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고생했던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 말을 듣고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는데 전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와이프는 그동안 얼마나 참은 건지 매일같이 백화점에 출석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부터 온갖 쇼핑백이 굴러다니고 택도 떼지 않은 옷들이 옷장에 걸려있고 살림은 내팽개쳐서 싱크대 배수구에서는 냄새가 올라오고 집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더군요. 그래도 저는 넘어갔습니다.
몸이 매일 피곤하기도 해서 이런 일로 문제를 삼아 다투는 것도 싫고 그동안 얼마나 억눌렸으면 그럴까 싶어서 솔직히 아니다 싶은 일들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 카드값을 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는 순간 솔직히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와이프가 마구 쇼핑을 하고 다닌 첫 달 카드값이 1,5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1,500만 원이요. 제가 밤낮 없이 숫제를 맞아가면서 고생고생을 한 돈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아니 모자랐죠. 악착같이 벌어서 고생한 보람은 느끼자고 조금씩 쓰고 남은 돈들을 모아두는 통장이 있었는데 난생 처음 아내의 카드값 때문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고 아내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쓰면은 우리 둘 다 길바닥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해뒀습니다. 아내는 많이 시무룩했지만 별다른 변명을 하거나 싫다고는 말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와이프도 뭘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알아들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건가 봅니다. 저는 또 그 다음 달 카드값을 보고 뒤로 쓰러질 뻔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뭐 좀 적게 쓰긴 했더군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으니까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내에게 카드 명세서를 내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친한 몇몇이 있는데 지난달부터 그렇게 같이 쇼핑도 다니고 하니까 너무 재미있는데 돈을 못 쓰니 모임에 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 전업을 하면서 집에만 있기도 그렇고 이미 친해진 사람들과 어떻게 그만 만나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몇 번 어울려서 쇼핑을 좀 하긴 했지만 자신도 이렇게나 큰 금액을 쓸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아니 도대체 무슨 모임이길래 나갔다 하면 그렇게 큰 돈을 펑펑 쓰고 들어오는 걸까요? 그땐 정말 저도 열받아서 아내 옷장이며 서랍이며 뒤져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꺼냈습니다. 몇몇 개는 쇼핑백에서 꺼내지도 않은 제품들도 있더군요. 되는 대로 아직 포장을 뜯지 않은 것들을 정리해서 아내에게 내일 전부 가서 환불해 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어이가 없었던 게 그렇게 쇼핑을 좋아하면서도 정작 사오고 집에 두면 물건의 애정이 금방 식는 것 같더군요. 오히려 쇼핑을 하는 그 행위 자체에만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별다른 토를 달지 않고 환불을 해오더군요. 이미 환불할 수 없는 물건들은 할 수 없이 쓰기로 했고요. 이제 정말 아내에게 카드를 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부터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내도 화를 내더군요. 자기를 못 믿는다니 제가 백수 노릇할 때 밥이며 옷이며 다 바쳤는데 이제 돈 벌기 시작하니까 유세 떠냐면서 필요 이상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무시하고 생활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펑펑 쓰면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로 아내는 심각할 정도로 우울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깨우지 않으면 정오까지 일어나지도 않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땐 잠깐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우울해하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더군요. 2개월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결국 기절할 만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장사를 끝내고 가게 마감을 하는 찰나에 어머니께서 제게 집은 계약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신혼집 구한 지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집은 무슨 집이냐고 대묻자 오히려 어머니는 저를 더 이상하게 쳐다보시더군요.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근처에 유치원이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학교가 많이 몰려 있어서 애기 키우기 좋은 동네가 있다고, 그리로 이사가서 애기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제 입에서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은 말들이 제가 한 것처럼 어머니는 알고 계시더군요. 왠지 예감이 좋지 않다 생각은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머니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가게 쉬는 날 와이프가 저희 집으로 가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집을 구한다고 해놓고서는 계약금만 빌릴 수 없겠냐고 도움을 구했다고 하더군요.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으신 어머니 아버지는 이사하고 아기를 갖겠다는 말에 덥석 4천만 원을 쥐어줬다고 하고요.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와이프가 미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사기를 당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자는 아내를 깨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대답을 하더군요. 자기도 그 돈을 나쁜 생각을 가지고 가져온 건 아니었는데 요즘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와이프 말로는 요즘 쇼핑을 하러 못 나가니까 같이 어울리던 무리에서도 자기만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고 괜스레 자신이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빨리 뭐라도 사지 않으면 모두가 자기를 무시할 것만 같은 기분에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듣고 있자니 이건 그냥 정신병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와이프는 인정하지 않더군요. 전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그 돈 4천만 원 다시 내놓으라고 안 할 테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난리를 치더군요.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별거 아닌 걸로 이혼하려고 한다고요. 저는 그 길로 처가로 갔고 어른들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 것 같고 치료를 받자고 해도 거부하니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이 집안 어른들도 당신 딸이 그동안 한 게 있으니 그 정도는 봐줘야 하고 왜 자기 딸을 정신병자 취급을 하냐면서 되려 저에게 윽박지르시더군요. 게다가 장인어른이라는 분은 유리로 된 재떨이를 저에게 집어 던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양쪽 집이 이 일로 한번 난리가 났었고요. 전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서 4천만 원은 그냥 줘버린다 생각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받은 상처도 컸고 잃은 돈도 컸지만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부부를 알고 있던 한 손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군요. 전 와이프네 집안이 이번에 완전히 날아가 버렸다고요. 그 집, 안 그래도 잘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그 집 딸내미가 세상에 그 집 어른들 마지막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집을 걸고 사채를 끌어다 썼다지 뭔가. 엊그제 아주 그 집 앞이 시끌시끌했지. 그렇게 쫓기듯이 어디 지방으로 간다고 하던데. 참, 그 집 어른들도 말년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이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빠르게 결론을 내렸던 제 자신을 또 한 번 칭찬해주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듣는 내내 저게 내가 겪었을 수도 있던 일이라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올라오더군요. 전 앞으로도 큰 거 바라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행인 게 그때 그 일을 겪은 뒤 빨리 금전적으로 회복하고 싶어 식당 홍보에도 투자를 좀 했더니 하루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안 하던 배달까지 시작하니 꽤 도움이 되고 있고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